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무기력한 마음이 자주 찾아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처음 마주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색깔인지 몰라서 우울하기도 했었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혼자만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소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그 마음이 슬며시 비집고 들어올 때면 천천히 마음을 바라봐 줍니다. 이유 불문 찾아온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충분히 마주한 다음 제 마음 속에 있는 무기력이라는 서랍 속에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정리된 마음은 다시 열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저는 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헨리 작가가 쓴 마녀의 빵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지만 다 읽고 나면 한참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 바쁘게 달려온 하루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헨리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미국 작가가 사용한 필명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이야기 속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을 담아내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가였습니다. 특히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썼는데 그 시선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냉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녀의 빵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선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으로 한 발자국씩 들어가다 보면 그 제목이 얼마나 절묘하게 선택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소설을 감상할 때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읽으면 더욱 풍성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주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을 믿어버릴 때 선한 마음조차도 때로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고도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의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는 그 시절 도시에 살던 소시민들의 소박한 꿈과 쓸쓸한 현실이 한데 녹아 있습니다. 짧은 분량이지만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떤 허탈함이 찾아오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묘사한 수작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스 마사 미첨은 길모퉁이에서 조그마한 빵집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세 단의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면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울리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 종소리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조용한 가게 안을 깨우곤 했을 것입니다. 40살의 미스 마사는 $2,000의 잔고가 있는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2개의 의치를 해놓았으며 무엇보다 인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미스 마사보다 결혼할 조건이 훨씬 열악한 사람 중에도 결혼에 성공한 이들은 많았으니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이 꼭 그녀만의 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미스 마사는 점차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썼으며 아주 세심하게 다듬어 끝을 뾰족하게 세운 갈색 턱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독일어 억양이 강하게 섞인 영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용하고 절제된 느낌을 풍겼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여기저기해져서 기운 자국이 역력했고 어떤 곳은 구겨지거나 헐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체적으로 말끔해 보였고 매너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늘 사가는 것은 굽고 나서 시간이 지나 딱딱해진 빵 2덩이였습니다. 갓 구운 신선한 빵은 한 덩이에 5센트였지만 딱딱한 빵은 2덩이에 5센트였으니 그는 언제나 가장 저렴한 것만을 골랐습니다. 딱딱한 빵 외에 다른 것은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도 파이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미스 마사는 그의 손가락에 붉고 갈색인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가난한 화가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 다락방에서 살며 그림을 그리고 딱딱한 빵을 씹으며 미스 마사의 가게에 진열된 맛있는 빵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끔 미스 마사가 고기와 가벼운 롤빵, 잼과 차를 곁들인 식탁에 앉을 때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찬바람이 들이치는 다락방에서 말라비틀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는 대신 자신과 함께 이 따뜻한 식탁에 앉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스 마사는 매우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은 그녀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어느 날 그녀는 할인 판매 때 사온 그림 하나를 방에서 가져와 계산대 뒤 선반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베네치아의 풍경화였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궁전의 전경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고 물에 비친 궁전의 모습이 잔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숙녀가 물속에 손을 넣고 가는 곤돌라와 구름, 그리고 하늘이 그려져 있었는데 명암이 풍성하게 드리워진 작품이었습니다. 화가라면 이 그림이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틀쯤 지나 그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딱딱한 빵 2덩이 주십시오. 미스 마사가 빵을 싸는 동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아주 훌륭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군요, 마담. 미스 마사는 자신의 묘책이 맞아떨어진 것에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아니라는 말을 꺼내다가 화가라는 말에 너무 빨리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림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이 그림이 좋은 작품인 것 같나요? 균형이 손님이 말했습니다. 화법의 틀이 잘 맞게 그려지지는 않았군요. 원근법도 맞지 않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마담. 그는 빵을 받아들고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렇다 그는 화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미스 마사는 그림을 다시 자신의 방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안경 속에서 빛나던 그의 눈은 어쩌면 그렇게 온화하고 상냥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마는 또 어쩜 저렇게 넓고 지적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번에 원근법을 판단해 내다니 그런 그가 딱딱한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다니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속에 조용히 번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인정을 받기까지 종종 고난을 겪는 법이라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만일 그 천재를 2,000달러의 예금과 빵집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줄 수 있다면 그의 예술 세계와 원근법은 얼마나 더 훌륭해질 것인가 하는 달콤한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스 마사의 백일몽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게에 올 때면 종종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스 마사의 유쾌한 말솜씨를 퍽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딱딱한 빵만을 사갔습니다. 케이크도 파이도 그녀가 공들여 만든 맛있는 젤리도 결코 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갈수록 여의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초라한 빵 뭉치를 들고 나갈 때면 뭔가 맛있는 것을 더해주고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는 차마 내지 못했습니다. 예술가들의 강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미스 마사는 계산대 앞에 설 때 파란색 땡땡이 무늬가 있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뒷방에서는 마르멜로 씨앗과 붕산 나트륨을 섞어 신비로운 혼합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비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손님이 평상시처럼 가게로 들어오더니 진열대 위에 5센트짜리 동전을 놓고 딱딱한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스 마사가 빵으로 손을 뻗는 순간 밖에서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육중하게 지나갔습니다. 손님은 여느 사람들처럼 서둘러 문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미스 마사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곧바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계산대 뒤 선반에는 10분 전 유제품 배달원이 두고 간 신선한 버터 1파운드가 있었습니다. 미스 마사는 빵칼로 딱딱한 빵 2덩이를 각각 깊숙이 자른 뒤 그 속에 버터를 듬뿍 밀어 넣고는 다시 원래대로 꽉 아물려 놓았습니다. 손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종이로 빵을 싸서 건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고 손님이 돌아가자 미스 마사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대담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혹시 그가 기분 상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명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음식은 말보다 더 진실하게 마음을 전하는 법이니까 하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온종일 그녀의 마음은 온통 그 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작은 선물을 발견하게 될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을 것이다. 거기에는 완벽한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이젤 위에 놓여 있을 테고, 그는 마른 빵과 물로 조촐한 점심을 준비하다가 빵 한 덩이를 얇게 썰 것이다 하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가 빵 속에 버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온화한 눈 속에 어떤 빛이 떠오를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문의 벨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스 마사가 서둘러 나가 보니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생전 처음 보는 젊은이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생각하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은 몹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모자는 뒤로 젖혀진 채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미스 마사를 향해 난폭하게 휘둘러댔습니다. 바로 미스 마사를 향해서 말입니다. 바보 같으니 그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독일어로 무언가를 퍼부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그를 말리며 밖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냥 못 나가, 저 여자한테 꼭 말해줘야겠어. 그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미스 마사의 계산대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날 망쳐놨어. 안경 속에 파란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심술궂은 늙은 고양이야. 미스 마사는 힘없이 선반에 기댄 채 한 손을 파란색 땡땡이 무늬 블라우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그의 옷깃을 낚아채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시 가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마담. 왜 저 사람이 저토록 소란을 피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은 블럼버거 씨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입니다.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죠.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새 시청 설계도를 그리는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상금이 걸린 공모전에 출품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설계 도면의 선을 잉크로 따는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 설계사는 항상 연필로 먼저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잉크 작업이 끝나면 딱딱한 빵 부스러기로 연필 선을 지워 나가죠. 그것이 고무 지우개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블럼버거 씨는 줄곧 여기서 그 용도로 빵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담, 그 버터 때문에 블럼버거의 설계도는 이제 아무에도 쓸모없는 종이 뭉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젊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미스 마사는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땡땡이 무늬 실크 블라우스를 벗고 평소 입던 낡은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르멜로 씨앗과 붕산 나트륨을 섞어 만든 혼합물을 창밖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설레고 두근거리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 잠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천천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오 헨리의 짧은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 삶의 아주 미세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예상치 못한 울림을 남기곤 합니다. 마녀의 빵이라는 기묘한 제목을 가진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빵집 주인 미스 마사 미첨의 일상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오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끌어냅니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우리는 40살의 나이에 $2,000라는 적지 않은 예금을 보유하고 자신의 가게를 꾸려가는 독립적이고 성실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교감하고 싶은 근원적인 외로움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가게를 자주 찾는 한 중년 남성에게 투영되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스 마사가 그 손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매우 사소하면서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갈색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독일 억양의 남성은 늘 가장 저렴하고 딱딱한 빵만을 사갔습니다. 그의 해진 옷차림과 손가락에 묻은 얼룩을 보며 미스 마사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분명 가난하지만 자존심 강한 예술가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타인을 인식할 때 얼마나 주관적인 틀을 사용하는지 조용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고 그의 가난을 예술가의 고귀한 투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영양가 있는 음식과 따뜻한 손길일 것이라는 확신 역시 온전히 그녀 자신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미스 마사가 벌이는 여러 시도는 그녀의 상상력을 뒷받침하는 행동들로 이어집니다. 일부러 가게의 명화 한 점을 진열해 두고 그의 반응을 살피는 대목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남성이 그림의 원근법과 구도를 비판하자 그녀는 자신의 가설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더욱 깊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단순히 빵을 사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원해야 할 고독한 천재이자 자신의 따뜻한 집과 $2,000의 예금으로 보살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땡땡이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피부 관리를 위해 신비로운 비방을 만드는 등 마치 소녀와 같은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그녀의 순수한 선의에 미소 짓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선의가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채 공중에서 겉돌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용히 줍니다. 갈등의 정점은 미스 마사가 단행한 결정적인 친절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늘 딱딱한 빵만을 고집하는 그를 가련하게 여겨 그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빵 속에 버터를 듬뿍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행위가 그에게 작은 기쁨과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음식은 말보다 더 진실하게 마음을 전한다는 그녀의 생각은 얼핏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왜 그 딱딱한 빵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목인 마녀의 빵이 상징하는 바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마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마법을 부려 누군가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존재입니다. 미스 마사의 빵은 그녀에게는 사랑의 선물이었을지 모르나 상대방에게는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저주의 빵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결말부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충격적이고도 허무합니다. 그 남성은 화가가 아니라 건축 설계사였으며 그가 딱딱한 빵을 산 이유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면에 그려진 연필 선을 지우기 위한 지우개의 대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공들여 작업한 시청 설계도가 미스 마사가 넣은 버터로 인해 기름 범벅이 되어 버렸을 때 그가 쏟아낸 분노는 독자에게 서늘한 깨달음을 줍니다. 미스 마사가 품었던 낭만적인 환상은 건축가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녀는 그를 가난한 예술가로 상상하며 자신의 위치를 은연중에 베푸는 자로 설정했으나 사실 그녀는 타인의 전문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망가뜨린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오헨리는 선의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공감과 배려는 나의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짐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스 마사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타인을 자신의 환상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창밖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화장수처럼 그녀가 쌓아 올린 가공의 로맨스도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낡은 갈색 옷으로 갈아입는 행위는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음을 말해줍니다. 작가는 인간관계의 비극이 악의가 아닌 잘못된 소통과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미스 마사일 수도 있고 혹은 블럼버거 C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삶을 대할 때 더 신중하고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헨리 특유의 반전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장치를 넘어 인간 존재의 고독과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결국 마녀의 빵은 인간의 인식이 가진 한계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미스 마사가 믿었던 원근법은 그림 속의 기법일 뿐이었으며 그녀는 정작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 사이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마음의 원근법에는 서툴렀던 것입니다. 그녀의 빵집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울릴 때마다 손님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들어오지만 그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설은 독자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미스 마사 미첨을 심리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0살이라는 나이와 $2,000의 예금, 그리고 두 개의 의치로 상징되는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지만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녀가 가진 예금은 경제적 독립과 자립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이 물질적인 안정을 대가로 감정적인 고립을 선택했음을 은근히 알려줍니다. 그러한 마사에게 나타난 독일 억양의 중년 남성은 그녀의 억눌린 내면을 자극하는 강력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해진 옷과 뾰족한 턱수염, 그리고 손가락의 얼룩이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그를 예술적 천재성을 지녔으나 가난에 시달리는 비운의 인물로 스스로 창조해냈습니다. 이는 마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그 그림자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찬바람이 들이치는 다락방에서 말라 비틀어진 빵을 먹는 화가를 상상하며 한숨을 내쉬는 장면은 타인에 대한 순수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베풀어서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망에 더 가까웠습니다. 마사에게 그 손님은 실제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녀가 써내려가는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이자 자신의 친절을 받아줄 수동적인 객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베네치아 풍경화를 계산대에 놓아두고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가 원근법을 논하자마자 그를 천재 화가로 확신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말한 원근법에 대한 지적은 건축 설계사라는 그의 실제 직업에 기반한 기술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마사는 이를 예술가적 통찰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갈등의 정점인 버터 사건은 이러한 마사의 심리가 친절이라는 이름의 침범으로 변질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녀는 소방차가 지나가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의 딱딱한 빵 속에 버터를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음식은 말보다 더 진실하게 마음을 전하는 법이라는 생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의사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위해 그 딱딱한 빵을 사가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빵은 오직 먹는 음식이었고 가난을 상징하는 매개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럼버거 씨에게 그 빵은 설계도를 수정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마사의 무의식적 욕망이 담긴 버터는 블럼버거 씨가 석 달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전문적인 성취를 단숨에 파괴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블럼버거 씨의 폭발적인 분노는 단순히 작업물을 망친 것에 대한 화풀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완전히 왜곡되고 침해당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마사를 향해 심술궂은 늙은 고양이와 같은 말을 퍼부었는데 이는 마사가 구축해온 따뜻하고 인자한 여성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는 언어적 충격이었습니다. 이 순간 마사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입은 파란색 블라우스와 만들어둔 화장품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친절은 상대에게 독이 되었고 그녀가 꿈꾸던 로맨틱한 연대는 최악의 적대 관계로 끝났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마사가 보여주는 행동은 깊은 침묵과 자아의 수축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파란색 블라우스를 벗고 낡은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공들여 만든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이는 그녀가 잠시 꿈꾸었던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을 포기하고 다시 고립된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녀에게 갈색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가져온 결과를 목격한 후 선택한 자책의 제복이었을 것입니다. 마녀의 빵이라는 제목은 결국 그녀의 의도하지 않은 해악을 상징합니다. 마녀가 의도적으로 저주를 내리는 존재라면 마사는 무지와 맹목적인 친절로 인해 타인의 삶에 저주를 내린 무의식적 마녀가 된 셈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공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마사의 비극은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적 결핍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채우려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블럼버거라는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가난한 화가라는 환상을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수많은 간섭과 친절이 때로는 상대방의 설계도를 망치는 버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헨리는 냉철하면서도 서글픈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결국 미스 마사의 뒷방에 남은 것은 $2,000의 통장과 차가운 식탁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어진 고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가 버린 것은 화장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까지 함께 쏟아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읽고 싶어지는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두 작품은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과 사소한 오해가 빚어내는 삶의 거대한 아이러니를 다룬다는 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마녀의 빵이 누군가를 돕겠다는 선의가 빚어내는 비극적 결말을 그린다면 목걸이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허영심이 한 여인의 평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다는 자신이 처한 평범한 현실을 부정하고 화려한 상류 사회를 갈망했습니다. 빌려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뒤 그 빚을 갚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빈곤 속에서 처절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가 사실은 가짜였다는 마지막의 반전은 마녀의 빵에서 버터가 든 빵이 설계도를 망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과 맞닿아 있는 허망함을 선사합니다. 두 주인공 모두 자신이 보고 싶은 환상에 매몰되어 현실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오헨리의 또 다른 걸작인 크리스마스 선물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품은 마녀의 빵과 정반대 지점에서 선의와 희생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델라와 짐은 서로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 쓸모없어진 선물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비극이 아닌 숭고한 사랑의 성취로 기억됩니다. 마녀의 빵에서 마사의 호의가 상대의 필요를 읽지 못한 일방적인 것이었기에 파국을 맞이했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의 두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진정한 공감을 보여줍니다.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읽는다면 같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가,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환상에서 비롯되는가에 따라 얼마나 다른 삶의 풍경을 만들어 내는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미스 마사의 감정에 다시금 조용히 주목해 봅니다. 그녀가 느꼈던 설렘과 뒤이은 자괴감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보았을 법한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녀는 비록 실패했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자체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2,000의 예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타인의 존엄성과
그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임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빵 한 덩이에 담긴 오해와 진실은 1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정교한 설계도 위에 함부로 버터를 바르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타인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작품 속 독일어 억양을 가진 블럼버거의 투박한 분노와 미스 마사의 창백해진 얼굴이 겹쳐지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빵을 팔 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쉽게 타인의 삶을 재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사랑의 시도는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한 뼘 더 성숙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빵집에서 우리가 굽는 수많은 빵 중에 때로는 딱딱하고 맛없는 오해의 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빵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오 헨리가 선사한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메마른 인간관계에 던져진 묵직한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파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미스 마사의 가게에 걸려있던 베네치아의 풍경화처럼 우리 삶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원근법이 어긋나 있고 명암이 엇갈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긋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곧 삶이라는 사실을 이 작은 이야기는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녀가 보인 행동은 자학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품을 버리는 절제된 동작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침묵 속에서 그 책임을 감내하는 어른스러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실패한 로맨티스트의 슬픔과 함께 일상의 무게를 견디는 평범한 이들의 위대함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마녀의 빵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작은 오만과 그로 인한 슬픔에 대한 따뜻하면서도 따끔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에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빵집의 종소리가 딸랑 울리다 조용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